자, A형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저스 이론인데 아마 선생님이 첫 번째 물어보신 그 기억에 들어가는 명칭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요거 도대체 뭐야?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자, 보면은 여기에 뭐 상담교사가 지수가 착하고 모범생인데 그 자기 감정을 수용하는데 어려워하고 그 정도 또래 아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것들도 느끼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일단 문제죠. 얘 문제예요. 그러다가 지난 상담 시간에 어릴 적 이야기를 했는데 유치원 때 남동생 지우가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동생을 미운 마음이 들어서 엄마가 안 볼 때 몰래 꼬집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들켜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아마도 지수의 엄마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양육 방식으로 인해 지수의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 손상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자 보시면은 아마 요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지 않으셨을까? 네, 근데 보시면 유기체적 그 가치화 과정이라는 게 이제 로저스가 말한 개념이에요. 내가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조건, 그러니까 남이 타인이 원하는 타인에 의해서 부여된 가치 때문에 그 경험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죠. 자, 이런 거를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네, 유기체적 밸류잉 프로세스라 그래서 가치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따를 때 자기는 경험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방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여겨지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하고 대비되는 게 가치의 조건화에 따라서 내 경험을 좋고 나쁜 거로 평가하는 거로 완전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에 해당하는 건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아 때는 유기체가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경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경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경험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일 때는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안아주면 웃고 기저귀가 차가우면 울지요. 로저스에 의하면 유아의 행동은 이러한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혼란 없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수 있고 모든 경험을 선입견 없이 흥미롭게 탐색하게 되는 거죠. 예, 가치의 조건 이런 걸 습득하지 않거든요. 아기 때는. 예, 그래서 유기체적 가치화 과정을 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뭐 방어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이제 대비되는 가치 조건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수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지수에게 너는 누나니까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고 예뻐해야지. 그래야 착한 딸이야. 그러니까 너가 동생을 미워하면 착한 딸이 아니고 예뻐하면 착한 딸이야.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니은에서 엄마는. 그죠? 예. 그래서 라고 하면 매번 지수를 혼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된 후로는 지수는 내 동생 예뻐, 지수는 지우를 예뻐해 라고 하면 동생을 쓰다듬었고 엄마는 그런 지수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수 엄마는 지수가 어릴 적부터 동생을 잘 챙기는 착한 아이였다며 기특하다고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 A 쪽 쭉 보시면 이런 걸 뭐라 그리죠? A에 해당하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제시하는 개념의 명칭 이게 뭐죠? 이런 거를 가치 조건 내면화 또는 가치의 조건화 이렇게 하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죠? 예, 가치 조건 내면화 또는 가치의 조건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모나 영향력이 컸던 부모나 뭐 보호자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 내면에 형성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내면에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가치의 조건화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치인 거. 아기 때는 이런 게 없죠. 근데 내가 긍정적 존중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또 나를 양육한 사람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서 내면화해서 그게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내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아니라 그 가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 경험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부정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대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의 엄마의 반응을 지수의 유기체적 경험에 일치하도록 고쳐 서술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너는 누나니까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고 예뻐해야지. 그래야 착한 딸이지.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유기체적 경험에 일치하는 거니까 엄마는 지수가 동생을 미워하든 또는 예뻐하든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또는 지수가 동생을 미워하든 또는 예뻐하든 상관없이 지수는 엄마의 착한 딸이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 착한 딸이라는 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조금 넘어가서 사랑한다는 말로 쓰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엄마는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고 예뻐해야지 너가 착한 딸이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을 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바꾼다고 하면 유기체적 경험에 일치하도록 한다고 하면 동생을 미워하든 또는 예뻐하든 상관없이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중 지수가 가에서 나의 상태로 변화될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사례와 연결해서 한 가지 쓰라 그랬거든요. 자, 뭐 지문이 엄청 긴데 그 그림은요 예전에 기출에 났던 문제 그대로죠. 가는요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이 일치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 문제가 정말 많은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좋아지면 유기체적 경험과 자기 개념이 일치하는 부분이 가운데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내가 겪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 나의 상태로 변화될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사례랑 연결하는데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서 찾으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다 기출에 났던 거예요.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똑같고. 자, 이 특징이 이런 거예요.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리고 실존적 삶을 영위하고 자기 유기체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느낌과 반응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유감이 있고 또 창조적이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이었거든요. 그죠? 자, 이 중에서 뭘 갖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라는 거 갖고 쓸 수 있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에서 나의 상태로 변화될 경우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 됨으로 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그 말이에요. 예,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 됨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을 수용하고 또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아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얘가 그동안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 아니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수용하는 데 어려워하고 아까 제가 그게 문제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죠. 상담교사가 제일 처음 말한 부분이요. 또 그 정도 또래 아이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것들도 느끼지 못한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경우 나타나는 특징을 사례랑 연결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경험에 개방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느끼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도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감정 수용하고 또래들이 자연스럽게 느낄 만한 그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네, 다 이거는 기출 영역이라 기출 영역을 다 푸시고 소화하신 분들은 다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0번 다 됐죠? 네, 제가 혼자 해설을 하고 있어서 막 그냥 넘어가도 10번 해야죠. 예, 뭐가 빠졌는지 잘 몰라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원에 근거해서 밑줄친 기억의 4단계? 사실 이건 뭐 읽어보지 않아도 그냥 읽어봐도 이거 읽는 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찰학습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관찰학습의 4단계 쓰래요. 주입하지, 재생, 동기화죠. 동기화나 동기,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주의, 파지, 재생, 동기화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 형성 및 조작적 조건 형성과 비교할 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갖는 고유한 특징? 자, 이런 거는 배운 거 응용하시면 돼요. 예, 배운 거 응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교재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게 있고 또 학습 심리 쪽에 보면요. 이전 교재 445페이지 보면 관찰학습과 조작적 조건 형성의 차이점이라는 것 교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알고 계시니까 반두라의 관찰학습,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지 주요한 특징이 뭔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거 2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답 보세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조작적 조건 형성은 개인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객관적 행동을 연구한 반면 반두라는 관찰이나 환경에 대한 지각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서 내적 혹은 인지적 과정을 다뤘다. 이런 내용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반두라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강화가 주어지지 않아도 관찰이나 모델이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강화되고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다른 점이죠.
그쵸? 이런 것도 되고, 또 아니면 뭐 행동이, 반두라는 행동이 내적 힘이나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행동이 내적 과정과 환경적 영향에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스키너랑 달리 반두라는 그 행동의 원인으로서 인지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셔도 되고, 특히 인지를 통해 관찰학습에서 학습과 수행 간의 차이를 구별했고,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쓸 거 되게 다양해요. 예, 말만 되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이론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써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문 다 안 읽었어요. 네. 11번도 문제는 길어도 선생님들이 배운 거로 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너무 그런 문제였어요. 예, 중간에 너무 쉬운 문제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남들 다 맞히는 문제에서 나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쉬웠다는 게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나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작성 방법 보시면 나의 가로 아래 기억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일단은 나의 그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가를 읽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 교사가 말한 것부터 볼게요. 예, 저는 이 사례를 현실 치료 관점에서 접근해 봤는데 글래서는 현실 자체보다는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욕구가 잘 충족되었을 때 경험했던 사람이나 사건과 물체 그리고 생각에 대한 그림을 질적 세계에 보관합니다. 그랬죠. 질적 세계는 기본 욕구를 반영하여 구성되고 현실 세계와 비교되어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선택하는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쭉쭉쭉 나왔죠. 그죠? 질적 세계 또는 좋은 세계. 자, 이것도 저희가 다 실전에서 했던 거죠. 예, 선생님들 다 아실 거고, 예, 나름대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이 다 질적 세계에 보관돼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비교해서 좀 덜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그 신호를 보내서 또 다른 행동을 전 행동을 생산하게 하고, 예, 됐다고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질적 세계고요. 그 다음에 쭉 또 보시면 그 박 교사 같은 경우는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고 싶대요. 그래서 융 있는 데까지 내려가시면 융 이론이 성격 융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융은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태도와 기능의 차이로 설명하는데 2가지 태도와 4가지 기능을 결합하면 8가지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뭐를 물어봤냐면요. 2가지 태도랑 4가지 기능 명칭 쓰래요. 이거 정말 쉽죠? 예, 2가지 태도 외향성, 내향성이에요. 그리고 기능은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에요. 그죠? 예,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밑줄친 니을에 해당하는 내사거든요. 장교사는요. 펄스의 게슈탈트 강점에서 봤어요. 예, 그러면서 민호는 밑줄친 니을, 내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민호의 경우 어릴 적부터 지속되어 온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사의 근거를 가에서 찾았으라 그랬거든요. 지금 장교사가 말한 것 중에 맨 끝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내사의 문제점이죠. 내사를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뭔지 몰라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 스스로 뭘 정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워하죠. 예, 그게 내사의 문제점이거든요. 예, 저희가 문제 풀 때 내사의 문제점도 했었죠. 예, 그 부분이고요. 자, 가에서 찾아보면 어떤 걸까요? 엄마는 항상 너는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내사가 됐냐면 그냥 저는 어릴 적부터 너무 당연하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아왔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이 내사가 됐다는 근거죠. 그죠? 요거죠. 그죠? 요 부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근거는 가에서 민호가 어릴 적부터 너무 당연하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거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사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엄마의 신념이나 기준이나 이거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융화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가에서도 맨 끝에 보면 민호가 뭐라 그랬냐면요. 사실 좀 버겁기도 하고 얘는 이제 이게 단 줄 알았더니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가의 맨 끝에 보시면
지난번에 견학 프로그램 선택할 때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하고 싶은 전공도 이미 정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혼자 선택하라고 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내사의 문제점이죠.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고 이런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요. 내사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요 끝에 가 끝이나 나 끝에 있는 거는 다 내사의 문제점이 나온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왜냐하면 엄마의 기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예,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종합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뭐 분석 심리, 펄스, 현실치료 이렇게. 그래서 나름대로 한 영역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제가 보니까 기본 종합 다 골고루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출이 다 많이 나왔죠, 이쪽에도. 네. 기출 영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기출만 완벽하게 잘하셨어도 엄청난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I. 자, TCI는 뭐 했던 거죠. 예, 그래서 TCI 보시면 여기가 이제 척도예요. 자, 척도인데, 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이제 맨 앞에 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피드백 받은 거로는 기억이 도파민이고 니은이 세로토닌인데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자극 추구는 도파민 작용과 관련이 있고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 쓰라 그랬으니까 위험 회피는 세로토닌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쾌락과 정서적 각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배웠고 세로토닌 특별히 감정 조절이나 충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세로토닌 수준이 되게 낮다 그랬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이 되는데 일단은 요거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요 뭐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이라 그래서 이 그 TCI를 만드는 사람의 이론적 배경이 클로닝거가 처음에는 여기서처럼 여기 기질 차원이 여기 지금 4개잖아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었는데 처음엔 3개였거든요. 어떻게 3개였냐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이 아니라 이거 대신에 보상 의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질이 3가지였어요. 위험 회피, 자극 추구, 그다음에 보상 의존성.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프로파일에 있는 4개의 기질 척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플로닝거 같은 경우는 행동의 3가지 근본적 기능을 이렇게 3개로 나눴거든요. 행동 활성화, 행동 억제, 행동 유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행동 활성화랑 관련된 거는 자극 추구 기질. 근데 이거는 새로운 자극이나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처벌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게 한 반응으로 행동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한다. 활성화되는 기능을 하는 체계인데 이게 신경전달 물질의 도파민과 관련이 있고 행동이 억제되는 기능을 조절하는 체계라서 이게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럼 마지막에 그 행동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는 노르에프네프린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은 만약에 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났다면 사회적 민감성은 노르에프네프린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3가지였다. 자, 이런 관련되어 있는 거였고요. 자, 보시면 이게 선생님들이 여기가 지금 디귿이 자율성인데 사실 여기 참 척도 명칭이 다 나와서 이 프로파일만 보실 줄 알아도 이거 자율성이라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T점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게 30, 70, 100이 T점수거든요. 이게 1표준 편차고 그 다음에 T점수 70이 2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낮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높은 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종합 5주인가 그때 수업 자료로 드렸는데 거기 보면 T점수 구분도 대드렸어요. 여기 한 교사가 말한 거 보면은 학생의 척도 점수를 보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점수의 높낮이가 낮음 높음 낮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낮음은 T점수 45 미만이었던 45 이하였어요. 낮음이 예, T점수 45 미만. 네. 이게 낮음이었고요. 높은 거는요. 55점 이상일 때가 높았죠. 그러면 중간은 45에서 예, 등호 안 들어가 5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낮음, 높음 뭐 이게 뭐 찍히는 거였고요. 자, 그거에 상관없이 보시면
자극축으로 낮아요.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도 낮고요. 예, 왜냐하면 45보다 낮으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위험회피가 92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거야. 위험회피 되게 높죠. 예, 기질에서. 그 다음에 성격에서는요, 자율성 척도가 되게 높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쭉 보셨을 때 자율성 척도 점수를 보니 아란이가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점수가 높아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양 봤을 때 자율성이라는 건 다 나와 있죠. 사실 이 표가 안 나와 있었다면 내가 그 척도를 외우지 못하면 못 썼을 텐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율성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초월도 낮고 연대 가면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 안 하겠죠? 예, 이건 되게 높잖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자율성 척도가 높을 때는 되게 책임감 있고 믿을만하고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질 척도 4개, 성격 척도 3개 이런 거 선생님이 외웠었고 높고 낮을 때 정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은 리을은 자율성이 되고요. 요거는 아마 쉽게 하셨을 거예요. 안 외웠어도 그 표범은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예,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이 분석하실 때는 자극 추구 척도가 낮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 이런 걸 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분석반이 아니라서 안 하는데 자극 추구 점수가 낮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자극에 별다른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위험회피가 되게 높거든요. 조심성 많고 꼼꼼하고 겁 많고 잘 긴장하고 걱정 두려움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요. 아란이가 강박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지문을 좀 다 안 읽었어요. 예, 집나무 사랑거림 검사의 수검 태도를 다해서 찾아 쓰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서술하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출에서 다 나왔던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강박적 경향성과 일치하는 수검 태도를 보시면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우개를 많이 사용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설이 불안정하다, 초조, 자신에 대한 불만, 또 강박장애일 확률도 있었거든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는 강박장애 있으니까 지우개를 많이 사용한 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유는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예. 완벽에 대한 강박적 신념 때문에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지우개를 자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 쓰시면 되죠. 똑같이 안 쓰셔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요. 세부모사를 자주 생략했다 그랬는데 강박적 성향이 있을 때는 세부모사, 지나친 세부모사죠. 그죠? 예, 세부모사 생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해야 될 세부모사를 생략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철수되어 있는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 이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박적인 사람은요. 지나친 세부모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되고 뭐 용지의 크게 고려하지 않아 대상의 일부만 표현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쵸? 그래서 HTP 정말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런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풀어 쓰실 수 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TCI는 처음 나왔다고 하지만 HTP는 예전 거로 나왔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 이런 건 알고 계셔야죠. 예, 지우개 많이 사용하는 것도 예전에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박적 성향과 일치하는 수검 태도 이유 서술하실 때 강박적인 사람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많이 지웠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서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이런 거는 조금씩 다 다르니까. 자, 그 다음에 B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람슨의 귀인 이론이었는데, 자, 요것도 저희가 실전에서 다룬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 귀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뭐 그거 말고 이제 아브람슨 귀인 그러니까 주요 울장의 원인 설명하는 것 중에 아브람슨 귀인 이론이 있는데 저희 그냥 3권 교재에도 나와는 있는데 정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이원치 이상심리 원인과 치료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책자로 드렸거든요. 예, 거기 보면 원인과 치료가 되게 다 나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네, 뭐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보시면 우울증 발생 관련 귀인 양식을 쓰고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니은에서 영민이가 사용하는 우울증 만성화 관련 귀인 양식을 쓰라 그랬는데 자, 여기는요 저희가 아브람슨의 귀인 이론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람슨은 우울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은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귀인한다 그랬죠?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귀인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했던 거죠. 예, 실패, 우울장애, 예,
우울장애에 취약한 사람들은 실패 경험에 대해서 내부적, 안전적, 전반적 기인한다 그랬어요. 그죠? 저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즘 들어 우울감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성적이 지난번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 했는데, 자, 노력이라는 거는 내부적인 거죠. 그죠? 예, 내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부적 원인이 되는 거죠. 귀인, 내부적 귀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귀인하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우울감이 더 증진돼요. 예,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적이 떨어져서 많이 실망한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자, 밑줄 친 니은. 어쩌면 제 성격 자체에 큰 결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얘는 성적과 관련해서 자신의 성격 자체 결함이다. 예, 뒤에 보시면 그래요. 뭐 주어진 일을 대충 하는 경향이 있고 막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 안정적 귀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안정적 귀인이 아니라 안정적 귀인이죠. 그래서 안정적 귀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우울장애 만성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예, 저희 모의고사 지문에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성화에 영향 미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반적 귀인을 했다고 하면 일반화에 영향 미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각각의 귀인이 이렇게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내부적 귀인이고 니은 안정적 귀인이고. 그래서 니은에서는 아예 우울증 만성화 관련 귀인 양식 쓰랬어요. 만성화. 지속적으로 돼서 만성화에 영향 미치는 거는 안정적 귀인이죠. 그래서 기억은 내부적 귀인, 니은은 안정적 귀인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보시고요.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세 가지 귀인 양식이 자존감 손상과 우울장애 발생, 만성화 정도, 일반화 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하면서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도 좀 쉬운 문제였죠. 예, 이것도 문제를 쫙 읽어보면 기억은 행동 형성이거든요. 특히 행동 형성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나 거의 하지 않은 행동이나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목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눠서 내담자가 세분화된 목표 행동에 근접할 때마다 보상을 줘서 점진적으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행동 형성이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행동을 단위 행동으로 세분화해서 제일 쉽고 낮은 행동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강화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셔도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민교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자기관리가 나와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자기관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기관리가 있고 반두라가 나왔는데 결국 명칭 달아도 똑같은 내용이다. 진머만도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 기억이 여기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자기관찰의 단계인데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이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나머지 2단계도 거치게 됩니다. 자, 자기관리가 자기관찰, 자기평가, 그 다음에 자기강화거든요. 그럼 나머지 2단계는 자기평가랑 자기강화죠.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2단계 다 밑줄 그어놨으면 자기평가, 자기강화를 쓰셨어야 되고요. 이건 자기관찰이죠. 네, 이것도 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행동 조형 또는 조성, 자기 관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번 같은 경우도 자, PTSD 진단 기준. 자, 이번에 진단 기준도 나왔죠. 예, 다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왜 진단 기준 안 나와? 근데 진단 기준 나왔고, 그다음에 딱이는 아니지만 ADHD도 부주의 쓰는 거 있었고, 기도 효과는 왜 이렇게 안 나와? 근데 기도 효과도 2개나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진단 기준 요거 PTSD는 저희가 전국 모의고사 했던 것들이에요. 예, 보시면 스트레스 장애 물어본 거에서 밑줄 친 기억, 니은, 디귿에 나타난 증상들에 해당하는 상위 기준 쓰라 그랬거든요. 그럼 상위 기준이 뭐냐면 우리 PTSD 진단 기준 보면 B, C, D, E가 있어요. 자, 이게 4가지 주요 임상적 양상이다. 또는 여기 증상에 해당하는 상위 기준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침습 증상, 자극에 대한 지속적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이게 핵심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건 다 그대로 외우시죠.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다 나타나고 꼭 1개월 이상 일어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데 요거가 추가 질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 다 잘하셨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친구들이랑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진 느낌? 이게 뭐예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런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을 때 쟤는 뭐가 이렇게 즐거워?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럴 때는 제가 친구들과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다. 평소처럼 어울리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 만나게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쪽 보면은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극적인 느낌, 뭐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는 뭐 무능력, 뭐 주요 활동안에 현저한 뭐 저하된 흥미, 뭐 이런 거 많죠. 참여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봤을 때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죠. 그럼 기억과 관련된 상위 기준을 각각 서술할 때 뭐 그렇게 장황하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쓰신다고 하면 뭐 외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안 써도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네 맞아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이걸 과장된 논란 반응이라고 그랬죠. 밤에도 잠이 잘 못 자고 수면 교란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기억이고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이게 니은이에요. 그렇죠? 각성과 반응 뚜렷한 변화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민지가 밑에 디귿에서 보시면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리거나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고 단편적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런 게 침습 증상이죠. 외상 사건이 악몽이나 어떤 침투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자꾸 재생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침습 증상이거든요. 그럴 때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면서 괴로워져요 그랬어요. 네, 이런 거는 침습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는 상황이 있나 했더니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를 만나면 얘가요. 그 지문 맨 처음에 3번의 문제를 보시면 민지는 현재 무장한 강도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가 그러니까 얘는 외상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애예요. 그죠? A에서 다른 시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니까 문제에 A1이 나왔고요. 현재 특별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없고 뚜렷한 신체적 질병도 없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어요. 문제에. 이것도 PTSD 진단 기준에 H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용한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러면 A,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B, C 빼고 D, E 나왔고요. 그 다음에 C도 여기 뒤에 나와요. 밑줄을 안 걷는데 자 보시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를 만나면 이게 약간 외상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어떤 내부 외부 단서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회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밑줄은 안 걷지만 회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불러내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동안에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회피라는 말도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무서워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얘가 그럼으로 인해서 현저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딱 봤을 때 두 번째 PTSD 진단 기준을 모두 만족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담교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은 문제 AH 나왔고 지문에 기억, 니은, 디귿에 D, E, B 나왔고 밑에 민지가 말한 거에 C도 나왔고 그 다음에 G도 나왔어요. 안 나온 건 딱 이거예요. F, 1개월 이상 지속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1개월이 안 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된다 그랬어요. 전국 모의사 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질문 어떤 질문 해야 될까요? 이러한 증상들이 1개월 이상 나타났니? 또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 기간이 1개월 이상 되었니? 이렇게 증상이 1개월 이상 되었냐 그거 물어보는 질문 하시면 되는 거죠. 1개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던 거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폐쇄형 질문을 밑줄 그어놨어요. 이게 효과적인 경우라 그랬거든요. 자,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배운 걸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생각해내면. 자, 그리고 니은은 즉시성이에요. 예, 근데 즉시성에 기대효과 쓰는 거예요. 예, 즉시성에 명칭 쓰고 기대효과 두 가지 쓰는 거고. 자, 보시면 우리가 상담에서는 여기도 설명했지만 선생님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폐쇄형 질문을 사용했네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많이 사용하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부분에 좀 신경 써보겠다 그런데 폐쇄형 질문이 꼭 나쁜 것만 아니고 효과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폐쇄적 질문이 효과적인 경우를 쓰라 그랬어요. 자, 폐쇄적 질문은 예, 아니요 또는 단답형의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고요. 뭔가 생각을 묘사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관점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거는 개방형 질문인데 폐쇄적 질문이 도움이 되는 경우 있어요. 상담 초기 같은 경우에. 예, 여러 가지 있거든요. 특정한 정보나 자료를 얻고자 할 때, 또 다른 말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상담을 뭘 하기나요? 이전에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혹시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나요? 이런 거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원하는 특정한 정보나 자료를 얻고자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생님들이 맞춰 쓰시면 다 맞게 채점이 돼요. 하나만 쓰시면 되잖아요. 또 내담자의 말을 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예,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재력으로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이거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니? 이런 질문. 그렇죠? 그럼 예, 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적 있어? 네, 아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 처했을 때. 그러니까 요럴 때는 폐쇄적 질문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요거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완전 포인트 딱 맞춰 쓴다면 이런 형태예요. 예, 근데 요 내용에서 조금씩 좀 바꿔 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다 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딱 한두 마디 답변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폐쇄적 질문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즉시성도 쉽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언어적 반응 나와서 쓰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즉시적 반응이 인간중심 상담기법에서 상담자 태도는 일치성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질 때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개방하고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자기개방하고 즉시성을 엄연히 다르다고 했었죠. 예, 저희가 즉시성을 7, 8월 달에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제가 지문을 위에는 자기개방하고 밑에는 즉시성 했어요. 그러면서 즉시성과 자기개방의 차이점을 설명했거든요. 즉시성은 현재 시제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자기개방은 과거 시제로 많이 한다. 그쵸? 이제 그런 거 했었는데 보시면 이 지문 안에도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일단 상담교사가 뭐 상담 과정에서 영수가 자기 생각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하면서 뭐 이런 패턴이 지속되다 보니 최근에는 상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뭐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방식이 없을까 했더니 상담교사 그런 경우에 여기 그 슈퍼바이저가 즉시성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담자의 진솔성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진솔성, 솔직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솔직성이 부족하면 이 즉시성을 사용하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 행동에 대한 상담자의 생각이나 상담 관계나 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느낌을 내담자에게 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 즉시성에 대해서 다 설명했죠. 지금 여기. 예. 그 다음에 상담자가 내담자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는 자기개방 기법과는 구별되고요. 지문상에 그런 게 나왔어요. 자기개방과 구별된다. 예, 예를 들어 상담이 진전이 없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 때 영수야, 선생님은 지금 우리의 대화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라고 즉시성 기법을 사용한 후에 영수는 어떤지 궁금하네? 라는 식으로 내담자의 반응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애매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즉시성이죠. 즉시성. 그래서 자기방과 분명히 다른 거고 또 여기서 지문에서 알려줬고요. 네. 자, 그래서 즉시성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성이 기대 효과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이 한 2개 이상은 외우셨을 것 같은데 자, 2개 쓰라 그랬죠. 예, 저희 즉시성의 효과는요. 저희가 문 풀 때 한 4개인가 5가지 제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2가지 스트레스고 영수의 사례랑 연결하려 했으니까 영수 집어넣으면 되죠. 상담대 대신 상담교사 집어넣으면 되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상담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담교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뭐 이런 반응을 함으로써 신뢰관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 관한 방식의 이해를 돕는다. 영수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간적인 순간의 감정을 파악해서 관계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했었어요. 예, 이걸 다른 말로 치유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했었고, 요건 2개 정도 쓰면 되죠. 이 외에도 뭐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증가시켜서 치료관계의 질을 증가시킨다. 뭐 중요하고 깊은 탐색 주제를 도출한다.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예, 5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자, 2가지 쓰라 그랬으니까 말되게 쓰시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기법에서 나오는 거 쓰시면 안 되죠. 여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예, 좀 신뢰감 향상도 되고요. 관계적 갈등 해결하거나 대인관계 방식이에요. 이런 게 좀 키워드거든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자, 그렇게 되고요. 네, 잠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